우리가 한 번쯤은 마셔본 생수, 에비앙. 그 이름은 오늘의 출발지인 에비앙 레뱅에서 가져왔습니다. 알프스에서 내린 비와 눈은 빙하가 만든 지층과 반반 사이로 스며듭니다. 약 15년 동안 땅속을 지나며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얻은 뒤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이곳에 선수들은 단 몇 초를 줄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6. 선수들은 에비앙 레뱅을 출발해 호농 레뱅으로 향했습니다. 전체 거리는 26.1km. 오르막과 내리막, 평지로 구성된 개인 타임 트라이얼이었습니다. 개인 타임 트라이얼은 앞에서 바람을 막아줄 팀원이 없습니다. 펠로톤처럼 다른 선수의 뒤를 따라가며 힘을 아낄 수도 없죠. 코스 위에 있는 것은 오직 선수와 자전거, 팀 차량, 그리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계뿐입니다. 스테이지 16는 램코가 자신의 장기에서 옐로우 저지와의 시간을 줄이고 3위와 격차를 벌이기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포가차도 우승을 노렸지만 한 번의 스테이지를 노리기보다는 옐로우 저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했죠. 그리고 종합 5위 리포비치에게는 포디움 경쟁에 필요한 시간을 얻을 기회였습니다. 같은 코스를 달리지만 누군가는 공격해야 했고 누군가는 지켜야 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날의 코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약 10km까지 이어지는 오르막 구간, 코너가 있는 기술적인 내리막,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하는 평지 구간입니다. 코스 구성은 마치 오르막은 도전, 내리막은 위기관리, 평지는 승리를 향한 의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죠. 먼저 출발한 선수들의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시 탈링이 34분 21초, 레드불의 카타네오가 34분 1초를 기록하며 핫시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늘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당연히 램코였습니다. 현재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유럽 선수권, 타임 트라이얼 챔피언, 말 그대로 지금 타임 트라이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타이틀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와 팀은 이번 타임 트라이얼을 위해서 새로운 장비와 경기 계획을 준비를 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췄어도 그 성능을 기록으로 바꾸는 것은 선수의 몫입니다. 출발 직후 램코는 몸 상태가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니 페달을 더 세게 밟고 싶었겠죠. 그런데 램코는 오히려 스스로 속도를 제어했습니다. 경기 후 그는 첫 구간에서 더 많은 힘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진정시켰다고 말했죠. 램코는 첫 번째 계측 지점부터 가장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포트드 랑네주 정상에서도 선두를 유지를 했죠. 뒤에 출발한 포가차도 언덕을 강하게 오르고 있었지만 정상에서 램코보다 약 15초 늦었습니다. 램코가 자신의 계획대로 코스를 통과하는 동안 같은 팀의 리포비치에게는 좋지 못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플로리안 리포비치. 그는 2025년 뚜르에서 종합 3위와 화이트 저지를 차지했죠. 2026년에는 램코와 함께 레드불의 공동 리더로 뚜르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선수의 강점은 다른데요. 램코는 타임 트라이얼과 짧고 강한 공격에 뛰어났고 리포비치는 긴 산악 구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은 두 선수를 함께 세우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리더 체제에서 누가 팀의 중심이 될지 명확하지 않았고 경기 중 램코는 리포비치에게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둘이 생각하는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테이지 15이 끝난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램코가 종합 2위로 올라갔고 리포비치와의 격차도 벌어졌죠. 그래서 3주차를 앞둔 리포비치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램코를 파리에 포디움에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도 램코를 위해 준비가 됐다고 말을 했죠.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두 선수가 대회 마지막 주를 앞두고 드디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은 레드불의 3주차가 기대되는 이유였습니다. 리포비치도 역시 이날 좋은 기록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포디움 경쟁자들과 비슷한 속도로 중간 계측 지점을 통과했고 남은 산악 스테이지까지 생각을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페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결승선까지 약 6.4km가 남은 시점,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코너에서 리포비치가 고속으로 낙차를 하고 맙니다. 어깨부터 연사에 부딪혔고 그는 다시 자전거에 오르지 못했죠. 결과는 오른쪽 쇄골 골절. 직전 스테이지에서 빙계고가 쇄골 골절로 대회를 떠난 데 이어 종합 5위였던 리포비치도 뚜르를 마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레드불의 하루는 오늘 완전히 갈라졌는데요. 한쪽에서는 램코가 가장 빠른 기록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리포비치의 뚜르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리포비치가 사고를 당한 코너는 다른 선수에게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조금 뒤 같은 코너를 통과한 포가차도 자전거가 크게 흔들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포가차는 코스를 답사할 때 주변 차량 때문에 해당 우회전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포가차는 오르막 정상에서 램코보다 약 15초 정도 뒤져 있었습니다. 우승을 위해 차이를 줄이려면 내리막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를 해야 했지만 포가차는 이번 스테이지보다 파리까지 이어지는 종합 순위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무리하게 코너를 공략하기보다 안전하게 내려가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막에서는 고통을 견디고 빠르게 올라가는 도전이 필요하지만 내리막에서는 위험을 감지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잘 판단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때 램코는 리포비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팀 차량은 사고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램코에게 전달하지 않았죠. 팀원의 부상 소식을 알게 되면 램코에게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램코는 마지막 구간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힘을 남겨줄 이유가 없었죠.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어야 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은 32분 19초, 평균 속도는 48.45km였습니다. 포가차보다 28초가 빨랐고 3위 스켈모즈와는 1분 이상 차이가 났죠. 램코는 24년, 25년에 이어 3년 연속 뚜르에서 개인 타임 트라이얼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벨기에의 국경일이었는데요. 현장에는 램코의 부모님과 아내,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 선수가 국경일의 뚜르 스테이지에서 우승한 것은 1985년 이후 처음이었죠. 가족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기념일에 거둔 승리. 램코는 벨기에 선수로서 이날 우승한 것이 특별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시작된 뒤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야 리포비치의 사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조금 전까지 자신의 승리를 이야기하던 램코는 곧바로 리포비치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과를 승리와 함께 삼켜야 할 씁쓸한 약이라고 말하더군요. 드디어 같은 목표를 바라보던 팀의 한 사람은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6. 알프스에 스며든 물은 15년을 지나 에비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에 나옵니다. 램코는 32분 19초 동안 오랜 준비를 승리로 바꿨죠. 리포비치의 뚜르는 한 번의 코너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오늘의 오르막에는 도전이 있었고 내리막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지 구간에서는 남아있는 의지를 모두 보여줘야 했죠. 우리의 삶도 언제나 원하는 길로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위기를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래서 삶은 도전과 위기를 지나 자신의 의지로 다음 구간을 향해 달리는 타임 트라이얼입니다. 결승선까지 3.7km, 스투이벤이 뒤를 돌아봅니다. 보이지 않던 추격 그룹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죠. 결승선까지 15km를 남겼을 때 45초였던 차이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스투이벤은 이미 20km 가까이 혼자 달렸죠. 뒤에서는 필립슨과 페더슨, 그리고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투이벤이 잡히자 반더폴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우승을 위해 20km 가까이 달린 스투이벤. 직접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필립슨의 스프린트를 준비하는 반더폴.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7. 선수들은 샹베리를 출발해 부아로우로 향했습니다. 전체 거리는 174.7km. 공식적으로는 평지 스테이지였지만 약 2200m의 상승 고도가 있었고 1060km 안에 4개의 산악 구간이 몰려 있었습니다. 오늘 스테이지 이후 알프스 산악 스테이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스프린터와 펀처들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특히 그린 저지를 두고 경쟁하는 페더슨과 필립슨에게는 파리로 가기 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린 저지 점수는 현재 페더슨이 417점, 필립스는 386점으로 31점 차이입니다. 스테이지 17은 결승선 포인트 50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린 저지가 바뀔 수도 있었죠. 두 선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립스는 결승선 앞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잘하는 선수이고 페더슨은 스프린트뿐만 아니라 오르막과 브레이크 어웨이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필립스는 오늘 반드시 점수를 벌여야 했고 페더슨은 오늘을 잘 버티면 그린 저지를 지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는 반드시 우승을 해야 했고 페더슨은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죠. 하지만 필립슨에게는 포인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뚜루를 앞두고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훈련도 계획대로 마쳤고 팀과 함께 스프린터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뚜루 기간 동안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초조함이 극도로 올라왔죠. 필립스는 경기 후 이 기간이 정말 끔찍했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몸 상태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경기 결과는 뜻한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승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고 팀원들은 그런 필립슨을 향해 앵그리 버드라고 놀리기도 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를 비판하는 글도 이어졌는데요. 필립스는 인스타그램을 지우고 팀원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스테이지 17. 오늘마저 놓쳐버리면 파리까지 스프린트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은 이제 없습니다. 그걸 모든 선수들이 알기에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수많은 선수들이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첫 번째 산악 구간에 도착하기 전부터 공격과 추격이 반복이 됐죠. 몇 명이 거리를 만들면 다른 선수들이 바로 따라붙었고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지는가 싶으면 펠로톤에 다시 잡혔습니다. 홀데프레를 넘은 뒤에 내리막에서는 그룹이 나눠지기도 했지만 경기는 좀처럼 안정이 되지 않았죠. 쫓고 쫓기는 추격이 반복된 끝에 드디어 약 75km 지점에서
브레이커웨이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필립슨도 그룹이 분리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앞그룹에 붙지 못하면서 그는 오늘 스테이지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프린터는 결승선 앞에서 빠른 것만으로 우승을 할 수 없습니다. 스프린터를 시작할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필립스는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 힘도 써보지 못하고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팀원들이 있었는데요. 알페신 선수들은 필립슨을 앞그룹으로 보내기 위해 그룹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필립스는 다시 앞그룹으로 돌아왔고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었죠. 이날 뒤쪽에서는 또 다른 선수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UAE의 H가 전날부터 이어진 위장 문제로 펠로톤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포가차와 델토로를 위해 꼭 필요한 선수였기에 UAE에서는 웰렌스를 H에게 보냈죠. 웰렌스는 H와 함께 결승선으로 향했고 H도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으로 향했습니다. 두 선수는 우승자보다 26분가량 늦게 도착했지만 내일 경기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앞쪽에서는 10명 이상의 브레이커웨이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페더슨은 앞그룹과의 차이를 혼자 좁혀 합류를 했고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선수들이 떨어져 나갔죠. 결국 페더슨과 스투이벤을 포함한 6명의 선수만 앞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승선까지 남은 거리는 약 27km. 중간 스프린터 지점에서 페더슨이 가장 먼저 통과를 하며 25점을 가져갑니다. 51초 뒤 추격 그룹도 도착을 했고 이번에는 필립슨이 가장 먼저 통과하면서 9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페더슨이 25점, 필립슨이 9점, 31점이었던 차이는 47점까지 벌어졌죠. 페더슨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큰 점수는 결승선 50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간 스프린트 이후에도 6명의 선수는 계속 달려나갔고 약 23km 남은 지점에서 이번에는 스투이벤이 어택을 감행합니다. 뒤에 있던 선수들은 곧바로 따라가지 않았는데요. 혼자 달리기에는 아직 긴 거리였고 뒷그룹은 강하게 추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수들이 망설이는 동안 스투이벤은 빠르게 거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야스퍼 스투이벤 2021년 밀란 살레모에서도 다른 선수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동안 먼저 어택을 시도를 했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죠. 하지만 그 우승 이후 스투이벤은 자신의 승리보다 팀의 승리를 위해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번 뚜루에서도 수달 킥스텝의 리드아웃 선수인 반 레베르에가 이탈하자 팀 메를리에의 리드아웃 선수로 스투이벤이 급하게 투입되었죠. 그는 메를리에의 세계 스테이지 우승을 만들어준 숨은 조력자이자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 15에서 메를리에는 대회를 떠났습니다. 참고로 메를리에는 평지 스테이지가 끝나고 남은 산악 구간은 출전하는 의미가 없어 뚜루를 중도 하차하였습니다. 팀의 주력 스프린트가 사라지면서 스투이벤에게도 승리를 노릴 기회가 생긴 것이죠. 스투이벤은 자신의 우승을 향해 달려나갔고 뒤에 남은 5선수는 결승선 15km 지점에서 추격 그룹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명 가까운 선수가 스투이벤을 쫓고 있었죠. 결승선까지 15km, 스투이벤과 추격 그룹의 차이는 약 45초였습니다.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기에 스투이벤은 자신의 체력을 모두 사용하면서 속도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프린터 피니시를 원하는 알페신과 제이코 알룰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룹이 속도를 높이자 스투이벤과의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남은 거리는 이제 5km. 차이는 약 15초. 스투이벤이 고개를 돌리자 뒤에 그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추격 그룹도 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 왔죠. 그렇지만 스투이벤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힘을 쥐어 짜냅니다. 아쉽지만 3.7km를 남기고 따라잡히고 맙니다. 20km 가까이 이어진 공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스투이벤은 경기 후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도로 위에서 사용했으며 공격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룹에서 스프린터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움직이는 편이 자신에게 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승부는 스프린터들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스투이벤이 잡히고 몇몇 선수가 공격을 시도했지만 알페신은 그 누구도 멀리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필립슨을 위한 스프린터 기회는 거의 완성되고 있었죠. 그 순간 반더폴이 그룹 앞쪽으로 나옵니다. 반더폴을 리드아웃 선수로만 설명하기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반더폴은 이날 초반에 공격에도 참여하며 좋은 몸 상태를 보여주었고 작아진 그룹에서는 얼마든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더폴은 필립슨의 우승과 그린저지 포인트를 위해 달렸습니다. 반더폴은 마지막 코너를 빠르게 돌았고 뒤에 있던 선수들이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속도를 높였죠. 이제 필립슨이 직접 마무리해야 합니다. 필립슨이 스프린트를 시작하자 휴미드와 코이가 바로 따라붙었지만 두 선수 모두 필립슨을 추월하지 못했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는 바로 필립슨이었습니다. 2026년 뚜루에서 거둔 첫 번째 스테이지 우승, 통산 11번째 뚜루 스테이지 우승이었고 5년 연속 뚜루에서 우승하는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필립슨은 큰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요. 기쁜 만큼이나 안도감도 크게 느껴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스테이지 17이 되어서야 준비했던 결과가 드디어 나온 것이죠. 필립스는 경기 후 이번 승리를 위해 수명이 몇 년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뒷그룹에 남아있을 때는 오늘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팀원들은 필립슨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앞그룹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스튜이벤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지막에는 반더폴이 필립슨이 스프린트를 시작할 자리를 만들어 주었죠. 필립스는 자신이 우승을 했지만 끝까지 믿어준 팀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더슨은 8위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요. 중간 스프린터에서 페더슨이 필립슨보다 16점을 더 얻었지만 결승선에서는 필립슨이 50점, 페더슨이 10점을 가져가면서 47점까지 벌어졌던 차이는 7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 저지의 경쟁은 파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페더슨은 하루 종일 공격을 하며 가장 공격적인 선수로 선정되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하루는 아니었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중간 스프린트까지는 완벽했지만 결승선에서 너무 많은 포인트를 잃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필립스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린 저지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2016 투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7. 스튜이벤은 오랫동안 다른 선수의 승리를 위해 앞에서 달려왔고 오늘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반더폴은 자신이 우승을 노릴 수도 있었지만 필립슨을 마지막 코너까지 데리고 가며 오늘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했죠. 필립스는 오랜 기다린 승리를 얻었고 그린 저지 경쟁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앞으로 보내줬다고 해서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보탠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언젠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1971년 오르시엘르 메를리트에서 한 선수가 당시 가장 강했던 선수를 이겼습니다. 그 이름은 루이스 오카냐. 그는 약 60km를 혼자 달려서 에디 먹스보다 8분 42초 먼저 이 언덕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곳은 위대한 공격을 기억하는 길이 되었죠. 그리고 55년이 지난 2026년 투르 드 프랑스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2016 투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8. 보아롱에서 오르시에르 메릴레트까지 185.2km, 총 상승 고도는 약 3,900m입니다. 드디어 알프스 3연전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죠. 경기 초반부터 EF 에듀케이션은 카라파즈를 브레이크 어웨이에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들어진 그룹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카라파즈가 직접 간격을 좁히려 했지만 다른 팀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쉽게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EF 팀원들이 앞선 그룹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페달을 밟았고 마침내 14명의 브레이크 어웨이에 카라파즈도 합류하게 되었죠. 14명은 같은 길을 달렸지만 원하는 것은 서로 달랐습니다. 페더슨은 중간 스프린트 포인트를 원했고 페인트레는 산악 포인트와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고 있었죠. 조겐슨과 슈미드 그리고 카라파즈도 스테이지 우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달려야 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겨야 하는 선수들이었죠. 선수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계산하고 있을 때 그룹 뒤에서는 UAE 팀에 문제가 생깁니다. 맥널티는 몸 상태가 나빠지며 대열에서 빠졌고 50km를 혼자 달렸지만 결국 뚜루를 떠나게 되었죠. 웰렌스는 제한 시간을 약 2분 남기고 결승선을 통과를 했고 예이츠와 플로리안도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알프스 3연전을 앞두고 UAE에 비상등이 켜진 거죠. 가장 강해 보였던 팀에게도 허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포가차는 남은 팀원들의 컨디션을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본능적으로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가차보다 델토로의 상황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팀원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3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펴볼 필요가 생긴 것이죠. 다시 선두로 돌아와서 페인트레는 이날 그 누구보다 산악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오르막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나갔고 계속 산악 포인트를 쌓아갔죠. 하지만 산악 포인트는 정상에서 포인트를 얻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을 지난 뒤에도 그룹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힘을 써야 하죠. 페인트레는 산악 포인트를 얻을 때마다 힘을 썼고 평지와 내리막에서도 그룹을 따라가기 위해 페달을 계속 밟았습니다. 카라파즈도 산악 포인트 경쟁을 하고 있지만 포인트를 위해 지나치게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페인트레와 카라파즈는 서로 다른 목표에 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마지막 오르막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카라파즈의 2026년은 예상한 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즌을 시작하려던 1월 그의 어머니가 별세하시면서 큰 상실감이 생겼고 4월 초에는 회원부 수술까지 하며 지로디 이탈리아 출전도 무산이 되었죠. 가장 애착을 가진 대회이자 시즌 첫 목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큰 무대에서 자신의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라파즈는 투르 드 프랑스를 목표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스테이지 18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경기 당일 아침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자신의 애칭처럼 에콰도르의 독수리가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카라파즈를 본능적으로 공격하는 선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역시 자신의 경기 스타일이 공격적이라고 인정을 하죠. 하지만 그는 아무런 준비 없이 움직이는 선수는 아닙니다. 2019년 지로디 이탈리아에서는
직접 답사하지 못한 내리막을 앞두고 온라인 지도와 위성 사진을 확인하는 세심함을 보여주는 선수죠. 그는 코스에 있는 약 80개의 코너를 세워보면서 어디에서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잡을지 미리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경기만 보면 카라파즈의 공격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판단하는 것은 그가 미리 준비하고 경험해온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죠. 이제 결승선까지 약 47km, 조겐슨이 선두 그룹에서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슈미드를 포함한 선수들이 따라 붙었고 앞쪽에는 작은 선두 그룹이 만들어졌죠. 카라파즈와 페인트레는 20초 뒤에서 그들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페인트레는 산악 포인트를 위해 이미 여러 번 힘을 쓴 상태였고 카라파즈도 팀원의 도움 없이 직접 간격을 좁혀야 했죠. 조금만 속도가 떨어져도 스테이지 우승 경쟁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라파즈와 페인트레는 힘을 아끼지 않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결국 결승선까지 44km 남은 지점에서 다시 그룹에 합류할 수 있었죠. 최종 오르막에 들어섰을 때 선두에 남아있는 선수는 이제 6명, 그리고 결승선까지 약 5km 남았습니다. 슈미드와 조겐슨이 속도를 살짝 올리며 다른 선수들의 몸 상태를 확인을 해봅니다. 카라파즈도 바로 반응하면서 조겐슨 뒤에 붙었고 아직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선두 6명에는 페인트레도 남아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악 포인트를 위해 힘을 썼지만 그는 오르막 피니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6명은 서로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속도를 높이면 곧바로 다른 선수가 따라 붙었죠. 거리만 조금씩 줄어들 뿐 누구도 쉽게 승부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승선까지 약 4km, 카라파즈가 첫 번째 어택을 시도합니다. 페인트레가 가장 먼저 카라파즈의 뒤를 따라갔고 슈미드와 조겐슨도 간격은 벌어졌지만 다시 속도를 높여 앞쪽에 붙을 수 있었죠. 첫 번째 공격으로 승부가 나진 않았지만 선수들의 상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두가 다시 모이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고 다음 어택은 결승선 부근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라파즈는 계속 선수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카라파즈의 두 번째 어택. 첫 번째 공격에 따라붙었던 페인트레도 이번에는 반응하지 못했고 슈미드와 조겐슨도 속도를 높이지 못합니다. 카라파즈는 순식간에 혼자 앞으로 나아갔고 뒤를 돌아봐도 따라오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죠. 카라파즈의 숨은 점점 거칠어지고 고개는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지만 뒤를 돌아볼 때마다 뒷 선수들의 모습은 조금씩 더 작아졌습니다. 이제 결승선까지 남은 거리는 3km, 간격은 20초 가까이 벌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을 믿고 결승선까지 가는 일입니다. 뒤에서는 슈미드와 조겐슨이 추격을 이어갔지만 한번 벌어진 간격은 봄처럼 줄어들지 않았죠. 결국 45초 차이로 스테이지 18의 주인공은 카라파즈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카라파즈는 이번 뚜루에서 브레이커 어웨이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죠. 뚜루에서 이기는 일이 매년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브레이커 어웨이는 원하는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라파즈는 다음 기회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이번 승리는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시즌 초반의 상실과 여러 번의 실패한 브레이커 어웨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한 하루가 보르시아루 멜르레트에서 하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카라파즈는 오늘 승리를 가족에게 바친다고 가족은 자신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하더군요. 슈미드와 조겐슨의 결승선을 통과한 뒤 페이트레는 네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결승선을 지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감싼 채 숨을 골랐습니다. 폴카닷 저지에는 단 1점이 부족했죠. 스테이지 우승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페인트레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체력이 고갈되었고 하루 종일 너무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10등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겠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악과 경쟁에서 좋은 하루였다고 평가를 하더군요. 오늘까지 쌓은 산악 포인트는 69점, 선두 포가차와의 차이는 단 1점으로 좁혀졌습니다. 비록 원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그가 하루 동안 쌓은 점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페인트레는 남은 스테이지에서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 폴카닷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6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18, UAE는 중요한 팀원을 잃었지만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페인트레는 폴카닷 저지에 단 1점 부족했지만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죠. 카라파즈는 좌절과 실패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오늘 승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목표에 한 걸음 부족할 수도 있고 준비했던 계획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며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과에 닿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지만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며 얻은 경험은 다음 걸음을 내딛는 힘으로 남습니다. 카라파즈, 마르티네즈, 세푸스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포가차가 무서운 속도로 혼자 따라오고 있죠. 차이는 약 50초. 알필 듀에즈가 시작될 때만 해도 3분 25초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포가차가 빠른 것은 분명하지만 오르막에 들어온 뒤 2분 30초가 넘는 차이가 줄어든 것이죠. 이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르게 줄어든 걸까요? 2016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19 갭에서 알필 듀에즈까지 127.9km, 총 상승 고도는 3,500m입니다. 드디어 뚜르에서 가장 유명한 산악 구간 중 하나인 알필 듀에즈를 향해 갑니다. 2026년에는 뚜르 역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알필 듀에즈 정상 피니시가 예고됐는데요. 스테이지 19는 그 첫날이었습니다. 알필 듀에즈는 약 13.8km에 평균 경사도는 8.1%, 정상까지 이어지는 21개의 헤어핀은 보는 이에게 공포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알필 듀에즈에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 보이는 산이기도 하죠. 경기는 출발하자마자 폴 베이아의 오르막으로 향합니다. 아직 몸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선수들은 바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페인트레와 카라파즈는 산악 포인트를 원했습니다. 페더슨은 중간 스프린트 포인트가 필요했고 마르티네즈는 스테이지 우승과 종합 순위를 노리고 있었죠. 비스마 선수들도 브레이크 어웨이를 통해 스테이지 우승을 노렸습니다. 그렇게 앞에는 42명의 대형 그룹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브레이크 어웨이는 같은 목표를 가진 선수들의 그룹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잠시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집단에 가깝죠. 콜드 뉴아이에서도 선수들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EF 팀카에서는 정상에 가까워지면 속도를 더 높여서 페인트레를 힘들게 하라고 지시를 했죠. 카라파즈의 폴카다 저지 경쟁을 돕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인트레는 정상을 약 200m 앞두고 오히려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카라파즈보다 앞서 산악 포인트를 가져갔죠. 같은 브레이크 어웨이 안에서도 경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스마 선수들도 브레이크 어웨이에 많이 포함이 됐는데요.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기 위한 확실한 움직임이었죠. 팀카에서도 아주 좋은 움직임이라며 계속 앞자리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팀이 같은 목표를 바라보자 속도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펠로톤과의 시간 차이는 최대 4분 25초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브레이크 어웨이에는 14명의 선수만 살아남은 채 마침내 뚜르의 퀸 알필 듀에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1개의 커브에는 수십만 명의 관중이 모여 있었는데요. 도로 양쪽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선수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길이 좁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은 팀의 무전 소리까지 완전히 삼켜버렸죠. 램코는 경기가 끝난 뒤에도 오른쪽 귀가 계속 울린다고 했습니다. 뚜르는 관중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수들은 관중이 만든 거대한 경기장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브레이크 어웨이와 펠로톤의 시간 차이는 약 3분 25초. 브레이크 어웨이에게 가능성이 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UAE 팀원들의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끌어주면서 속도를 유지한다면 훨씬 유리할 수 있죠. 하지만 초반부터 BA 그룹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어택이 이어지면서 숫자도 빠르게 줄어들었죠. 결국 가장 앞에 남은 선수는 단 3명, 카라파즈, 마르티네즈, 세쿠스입니다. 3명 모두 오르막의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죠. 하지만 세 선수의 머릿속은 두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뒤에서 쫓아오는 포가차에게 잡히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이 선수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포가차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눈치 싸움이 시작되면서 속도는 줄고 어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펠로톤에서는 UAE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죠. 페이스가 올라가자 GC 그룹의 숫자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포가차는 뒤를 확인하고 아직 정상까지 12km 이상 남은 지점이지만 본능적으로 어택을 감행을 했죠. 램코, 델토로, 세이샤스 그 누구도 어택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포가차 혼자 앞 선수들과의 간격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르막 중간에서 아담 예이츠를 만나게 되죠. 불과 며칠 전 예이츠는 위장 문제로 컨디션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스테이지 19에서 예이츠는 포가차를 위해 BA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포가차를 잠시나마 도와주며 신체적 고통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랫동안 끌어주진 못했지만 포가차는 경기 후 예이츠를 만나고 그가 리딩을 해줘서 정신적으로 정말 큰 힘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에 세 선수는 함께 달리고 있지만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고 포가차는 혼자 추격하고 있지만 동료를 만나 다시 힘을 얻었죠. 그 순간 무언가를 짐작했을까요? 카라파즈가 먼저 어택을 시작합니다. 마르티네즈는 바로 반응하며 붙었고 후스는 잠시 간격이 벌어졌지만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다시 그룹으로 복귀를 했죠. 이런 움직임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세 선수의 체력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세 선수 모두 어필을 잘 타지만 장점은 다른데요. 카라파즈는 짧고 강한 어택으로 승리를 만들고 마르티네즈는 급한 경사에도 속도를 잘 유지하고 어택에도 잘 반응을 하죠. 후스는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파워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결국 세 선수 모두 자신에게 잘 맞는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공격이 나올 때마다 그룹의 속도는 줄고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선수에게는 속도를 함께 유지할 이유가 있지만 그것과 함께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즉 협력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후스는 경기 후 이 상황을 솔직하게 답변을 해줬는데요.
마지막 오르막에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스테이지 우승을 원했고 누구도 오랫동안 앞에서 끌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쿠스는 애초에 3분 25초로 포가차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제 결승선까지 5km, 차이는 약 45초까지 줄어들었고 카라파즈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뒤에서는 포가차가 쿠스를 이미 따라잡았고 폭발적인 공격에 여러 차례 반응했던 쿠스는 더 이상 붙어가지 못했죠. 포가차는 그대로 마르티네즈에게 접근합니다. 마르티네즈는 포가차가 다가오자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가죠. 포가차는 뒤에 누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라파즈와의 간격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승선까지 약 1.8km, 마침내 포가차는 카라파즈도 잡아내고 맙니다. 3분 25초 앞서 있던 선두 3명이 결승선을 2km 남기고 잡혀버린 거죠. 포가차는 정말 지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협력하지 않고 인터벌을 반복한 것이 체력 소모를 크게 만든 것일까요? 포가차의 움직임에 카라파즈와 마르티네즈도 처음에는 반응을 했지만 포가차가 페달에 힘을 싣는 순간 두 선수 모두 따라가지 못합니다. 포가차는 혼자 알피 듀에지의 마지막 커브를 빠져나왔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5번째 스테이지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6초 뒤 마르티네즈, 9초 뒤 카라파즈, 1분 14초 뒤 후스가 결승선을 통과했죠. 2016 투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9. 경기가 끝난 뒤 또 하나의 시간이 공개됐습니다. 포가차는 30년 넘게 깨지지 않던 알피 듀에지의 한탄의 기록보다 1분 14초 빠르게 올라오며 35분 26초로 기록을 새롭게 썼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포가차는 경기 후 기존 기록이 정확히 몇 분인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포가차가 쫓고 있던 것은 30년 전에 한타니가 아니라 앞에 달리던 카라파즈와 마르티네즈, 세푸스였습니다. 알피 듀에즈 시작에 있던 3분 25초는 한 번에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펠로톤의 추격과 앞선 선수들의 공격, 서로의 움직임을 기다린 몇 초가 쌓이면서 계속 좁혀져 갔죠. 그렇게 포가차는 눈앞에 세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 21개의 커브를 올라갔고 현재의 승부를 끝까지 이어간 결과 30년 넘게 남아있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알피 듀에즈는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악 구간이 매번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유는 같은 21개의 커브와 언덕이 늘 다른 승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길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길 위에 이야기는 매번 새롭게 쓰여집니다. 5,450m, 선수들이 하루 동안 올라야 하는 총 상승 고도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대부분의 선수들이 같은 말을 했는데요. 한계를 느꼈다고요. 거대한 알프스 위에서 선수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었을까요? 2016 투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20, 르 브루그 두화장에서 알피 듀에즈까지 170.9km, 총 상승 고도는 5,450m. 드디어 맞이하는 뚜르의 퀸 스테이지입니다. 코이드라 크와드 페르, 코이드 텔레그하, 코이드 갈리비에, 코이드 사렌느, 그리고 다시 알피 듀에즈. 하나만 넘어도 힘든 산악 구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뚜르에서 가장 높은 2642m 갈리비아를 넘어도 사렌느가 남아있죠. 문제는 이 산들을 천천히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출발과 동시에 선수들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HC 산악 구간을 올라가는 동안 카라파즈와 세쿠스, 힌들리, 아유소 등이 포함된 14명의 브레이크 어웨이가 만들어졌죠. 전날 알피 듀에즈에서 폴카닷 저지를 차지한 카라파즈는 스테이지 우승보다 산악광 방어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크와 드페우에서 가장 먼저 정상에 오르며 20점을 가져가죠. 그리고 다음 산악 구간에서도 카라파즈는 가장 먼저 정상에 도착하며 폴카닷 저지를 붙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산을 넘고 나자 카라파즈에게 또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어웨이와 펠로톤의 시간 차이가 4분 35초까지 벌어져 있었죠. 경기 후 처음에는 산악광을 우선시했지만 두 번째 산을 넘고 나서 스테이지 우승까지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가장 높은 산악 구간 갈리비에가 아직 남아있죠. 한라산과 비교를 해도 약 700m가 더 높고 평균 경사도도 6.9%나 됩니다. 이미 두 개의 산악 구간을 넘으면서 앞 그룹 선수들도 한 명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도 카라파즈는 가장 먼저 갈리비에를 넘으며 폴카닷 저지를 사실상 결정지었죠. 갈리비에 정상을 지나자 14명이었던 선두 그룹은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카라파즈, 세쿠스, 힌들리, 리치텔로. 그 뒤에서는 또 다른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옐로우 저지를 입은 포가차가 직접 GC 그룹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포가차가 신경 쓰고 있던 것은 자신의 종합 순위가 아니라 벨토로였죠. 벨토로는 종합 3위, 화이트 저지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 4위 세이샤스와의 차이는 불과 24초밖에 나지 않았죠. 세이샤스에게는 오늘 스테이지를 잘 치르면 첫 뚜르에서 포디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4위도 대단한 결과지만 세이샤스와 데카트로는 포디움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죠. 세이샤스는 경기 후 잃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3위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앞에서는 스테이지 우승, 뒤에서는 종합 3위, 같은 산에서 서로 다른 승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HC 보이드 사렌느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는 계속 공격이 이어집니다. 다운힐에서 붙었던 아유소가 어필에서 다시 떨어지고 이제 카라파즈, 세쿠스, 힌들리만 남았죠. 이번에는 쿠스가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카라파즈와 힌들리도 바로 따라가지 못하며 쿠스는 혼자 정상을 넘어갔고 카라파즈와 약 18초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결승선까지 14km 넘게 남아있지만 이 정도 차이면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내리막 쿠스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약 7km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뒤 쿠스가 낙차를 하고 맙니다. 바로 일어나서 다시 페달을 밟았고 다행히 선두를 유지는 하고 있었죠. 하지만 넘어지면서 줄어든 시간은 그의 마음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라파즈가 바로 뒤까지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우측 코너 내리막을 도는 과정에서 쿠스의 두 번째 낙차가 발생을 합니다. 도로 바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장면이었지만 다행히 난관과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죠. 경기 후 쿠스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니 이미 체력과 정신이 한계까지 몰려 있었고 보급을 할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첫 번째 낙차에서는 판단 미스였다고 했고 두 번째는 잃은 시간을 만회하려다가 또다시 코너를 잘못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체력이 한계까지 몰리면서 판단이 흔들린 순간이 찾아오고 만 것이죠. 쿠스의 두 번째 낙차 뒤 카라파즈가 쿠스를 지나칩니다. 카라파즈는 당시 쿠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죠. 쿠스를 잡기 위해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쿠스가 멈춰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카라파즈가 선두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오르막이 남아 있었죠. 쿠스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고 뒤에서는 램코도 그룹 내에서 어택에 성공하면서 빠르게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카라파즈도 어제 오늘 많은 힘을 쓰면서 체력이 방전된 상태이죠. 그는 인터뷰에서 마지막 오르막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램코와 쿠스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주차에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카라파즈가 RP 뒤에지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26초 뒤에는 램코, 아쉽지만 쿠스는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앞에서 스테이지 우승이 결정되는 동안 뒤에서는 종합 3위 자리도 결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사렌느에서 세이샤스는 델토르를 떨어뜨리기 위해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델토로가 앞으로 나왔고 세이샤스가 그룹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이샤스는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자신이 무너졌다고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종합 4위, 19살, 첫 번째 뚜르 드 프랑스. 누가 봐도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이샤스가 생각한 것은 4위가 아니라 놓쳐버린 3위, 포디움이었죠. 오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 같다고 했죠. 델토로는 포가차의 뒤를 따라 계속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델토로는 UA팀에 질병이 있었고 본인도 역시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마지막 사흘은 평소보다 힘듦이 몇 배는 더 힘들어서 고통스러웠다고 했죠. 델토로도 그런 상황에서 세이샤스와 종합 4위를 놓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델토로는 그 압박을 특권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누군가 자신의 선글라스 안을 볼 수 있었다면 겉모습과는 달리 아마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델토로 앞에는 포가차가 있었습니다. 델토로를 포함한 UAE 선수들은 포가차의 옐로우 저지를 위해 항상 앞에서 달리죠. 하지만 마지막 산악 스테이지에서는 포가차가 델토로를 위해 앞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포가차는 마지막 1시간 30분을 델토로를 위해 달렸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직접 다른 선수를 위해 달려보니 누군가를 위해 앞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습니다. 결승선에서는 포가차와 델토로가 나란히 들어오면서 UAE의 멋진 피날레를 장식을 했죠.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20. 가장 힘든 날에는 순위보다 그 숫자 사이에 있던 과정이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합니다. 두 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난 세쿠스. 한계라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포디움을 바라본 세이샤스. 괜찮지 않았지만 끝까지 버텨낸 델토로. 그리고 팀원을 위해 기꺼이 앞에 선 포가차. 결과표에는 숫자와 이름이 남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것은 선수들이 결승선까지 가기 위해 견뎌낸 시간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삼 주 동안 선수들의 출발지는 매일 달랐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피레네를 넘고 알프스를 지나면서 매일 새로운 길에서 다시 출발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오랫동안 선수들이 향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
3주를 함께한 선수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올해 뚜르를 기념하는 곳이죠.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21. 기존 코스는 토이리에서 출발해 파리로 들어오는 코스였지만 프랑스에서 발생한 산불로 경기 전날 코스가 변경됐습니다. 선수들은 토이리에서 행사를 마친 뒤 파리로 이동을 했고 실제 레이스는 샹젤리제에서 시작이 됐죠. 총 거리는 88.7km, 샹젤리제를 7바퀴 돈 뒤에 몽마르트 언덕을 3번 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뚜르 드 프랑스는 왜 마지막을 파리에서 장식하는 걸까요? 1903년 첫 대회부터 뚜르의 마지막은 파리와 그 주변이었습니다. 결승선의 위치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1975년부터는 샹젤리제가 마지막 무대가 됐죠. 개선문을 바라보며 달리는 선수들과 3주간의 경기를 마친 선수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관중들. 지금은 이 풍경 자체가 뚜르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의 분위기는 다른 날과 사뭇 다른데요. 3주 동안 종합순위를 놓고 싸웠던 선수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각 리더 저지를 축하를 해줍니다. 파리에 입성한 선수들이 서로의 완주를 축하하는 시간인 거죠.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했던 모든 선수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달리고 있던 선수도 낙차와 부상으로 대회를 떠나야 했고 몇 달 동안 준비했던 목표가 하루 만에 끝난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3주를 지나 마지막 날 파리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선수들에게는 대단한 성과인 것입니다. 스테이지 21도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게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샹젤리제를 돌수록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이클리스트들의 레이스 본능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동일한가 봅니다. 공격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속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바퀴에 들어가기 전 사실상 종합순위의 시간 측정은 끝났습니다. 이 순간 포가차의 5번째 뚜르 드 프랑스 우승이 확정이 되었죠. 참고로 안전상의 이유로 약 40km 남은 지점에서 종합순위 시간 측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종합순위는 결정됐지만 오늘의 스테이지 우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이제 선수들은 몽마르트를 3번 넘어야 합니다. 길이는 약 1km, 평균 경사도는 6.5%. 전날 알프스에서 5,450m를 넘은 선수들에게 길이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 번째 몽마르트는 이번 뚜르에 포함된 68개 공식 산악 구간 가운데 마지막 산악 구간이었습니다. 피레네를 넘고 알프스를 넘어 알프 듀에지까지 올라온 선수들이 2016 뚜르에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은 파리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 몽마르트이죠. 첫 번째 오르막부터 공격이 나옵니다. 페더슨이 속도를 높였고 앞에 있던 선수들을 잡으면서 강한 선수들이 앞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두 번째 몽마르트. 이번에는 포가차가 그룹의 속도를 직접 높입니다. 반도폴, 램코, 페더슨이 붙었고 4명 모두 결과는 확정됐지만 오늘의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고 있었죠. 4명의 최강자 조합이지만 결국 그룹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몽마르트, 뚜르의 마지막 산악 구간. 반도폴의 회심의 공격, 포가차만 따라가고 다른 선수들은 떨어집니다. 두 선수가 정상을 먼저 넘고 뒤에는 여러 팀들이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었죠. 두 선수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하며 속도를 유지합니다. 결승선까지 남은 거리는 3km, 차이는 약 10초. 마지막 1km에 들어설 때는 5초까지 줄어듭니다. 뒤에서는 스프린터들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죠. 조금만 속도가 떨어져도 잡힐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약 600m를 남기고 포가차는 더 이상 반도폴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건 반도폴 혼자뿐. 뒤에서는 필립슨과 페더슨을 포함한 스프린터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죠. 반도폴은 마지막 500m에서 언제 뒤에 선수들이 자신을 지나갈지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힘을 다해 페달을 계속 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반도폴을 지나가지 못하며 반도폴이 샹젤리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사실 반도폴은 작년에 몸이 좋지 않아서 뚜르를 떠났고 마지막 스테이지를 집에서 TV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다짐을 했답니다. 내년에는 자신이 이곳에서 우승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승하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포가차는 자신의 5번째 옐로우 저지를 확정했습니다. 7번의 뚜르에 출전해 7번의 포디움, 5번의 종합 우승. 포가차는 어떻게 계속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사이클을 계속 즐기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이번 우승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2016 뚜르 드 프랑스의 마지막 승부가 끝났습니다.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21. 7월 4일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된 뚜르 드 프랑스는 3주 동안 총 21개의 스테이지를 달리면서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평지에서는 스프린터들이 경쟁을 했고 산에서는 브레이커웨이와 GC 선수들이 승부를 벌였죠. 마지막 알프스에서는 5,450m를 오르며 선수들이 한계까지 내달렸습니다. 이 승부들은 모두 결과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뚜르를 통해 결과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데요. 중간에는 영상을 만드는 방식도 바뀌면서 막막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일 동안은 경기가 끝나면 다음날 또 다른 출발선이 기다리고 있었죠. 잘 달린 날에도 마음처럼 되지 않은 날에도 다음날이면 다시 자전거에 올라야 했습니다. 3주간의 긴 여정은 오늘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레이스가 끝나면 또 다른 출발선이 기다리고 있죠. 잘된 일은 기억을 하고 아쉬웠던 일은 다음을 준비하는 경험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2016 뚜르 드 프랑스는 끝났지만 레이스는 다시 시작됩니다.